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무역사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한국 무역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홍은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00년대를 넘어 이제 아주 바로 지금 현재 바로 목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무역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한국이 워낙 큰 변동의 현대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현대사를 무역과 경제라는 관점으로 뚫고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의 중심은 계속해서 한국의 무역과 경제가 어떻게 되었나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너무 정치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순수하게 경제적이었죠.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알아볼 분은 바로 때는 노무현 정부 시대를 알아보게 됩니다. 네.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의 경제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김대중 정부 시대 때 몇 가지 탁월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실이 노무현 정권에서 열려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었다고 느끼는 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공부가 참 많이 됐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IMF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벤처기업, IT 기업의 환경 조성이나 모든 IMF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선진 경제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를 황골 탈퇴시킨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우선 단적인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다음 2004년에 우리 수출이 2천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후 2년 만에 3천억 달러를 달성해요. 예. 이렇게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만큼 그 시대에 이런 거를 이제 깔아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본격화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과 경제 구도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와서는 2천억을 넘어서 3천억 달러까지 가는, 정말 과거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 수준의 큰 수출 증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수출국이 됐는데, 10대 수출국을 보면은 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시에 사실은 10,000달러 때인데 3천억 달러를 달성한 거예요. 처음으로 중진국이 10대 수출국의 그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칠레 FTA를 시작한 것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FTA에 가열차게 속도를 냈는데, 결국은 FTA가 당시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갔다는 게 저는 참시 적절했다고 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를 뚫고 가자는 입장인데, 워낙 저희가 이거 대한민국 무역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정치 집단인 것처럼 오인을 많이 받았는데, 그 FTA 할 때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진보 쪽 세력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그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진보는 진보대로 굉장히 섭섭해했고, 보수는 보수대로 저 사람은 좌파이기 때문에 반시장적일 거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작으로 봤고, 진보 진영 역시 대통령 되고 나더니 저 사람 취한 게 신자유 정책뿐이 더 있어? 친대기업 성향 아니야?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시각으로 진보 쪽에서도 매도를 당하고 보수 쪽에서도 한마디로 좌측 깜빡이를 키우고 우회전했다 하는 그런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맞아요. 근데 무역
그걸 직접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그 FTA가 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그럼 FTA라는 건 우리끼리 관세를 감면하든지 면해주자. 그래서 우리 양국 간의 교육을 늘리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받는 거지만 FTA를 맺는 당사자국에는 굉장히 큰 페이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양국 간의 교육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서 그러니까 이 FTA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이게 다자간이야. 네. 근데 다자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게 성사되기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패권국, 주도국의 의도대로 가는 건데 이 FTA는 이거는 양 당사국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WTO 체제를 말씀하셨던 예,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FTA로 다자간에서 당자간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양자간으로 바뀐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칠레 와인이나 이걸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FTA. 그러니까 FTA가 들어서면 서로가 편해지는 거야. FTA가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나간 건 굉장히 잘한 건데 이게 하나 부작용을 일으켰던 게 이명박 시대 그 소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FTA가 다시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권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물론 FTA를 하다 보면 이게 양국 간에 완전히 공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원하는 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제조업을 많이 수출하고 싶은 거고 아세안이나 중남미는 자기들의 농산물을 많이 팔고 싶은 건데 오케이 농산물 우리가 사주겠는데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예외 품목들을 하나둘씩 걸고 갑니다. 그게 협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툼이 심하다가 서로 간에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예외 품목들은 서로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한국에는 쌀을 무관세 품목으로 우리가 고집하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한국의 쌀을 받아주는 대신에 그럼 대신 우리나라는 우리 제조업 중에 뭐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 한국이 무관세를 요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바터대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역 현장에 있으셨던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다. 그러면 네. FTA는 사실 우리가 이만큼 올라온 게 FTA 덕이야. 우리가 한칠레라면 한 아세안하고 그다음에 한미 FTA하고 그다음에 한중 FTA하고 이 FTA를 통해서 그 단계적으로 수출 규모나 교육 규모가 늘어난 거죠. 맞아요. 아세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은 중국 다음에 시장이 아세안이고 우리는 아세안과의 교육을 키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중국 시장의 다변화를 이제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아세안 쪽으로 하는데 그 당시 아세안 10개국하고 했을 때 인구가 6억이나 되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세안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네. 그 당시에 FTA를 맺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때 농민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말 주판을 튕겨보면 한국이 훨씬 더 팔 게 많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농산품 저희가 압도적으로 팔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쌀값을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태까지 쌀값은 지켜줬어요. 우리 농민들의 쌀값은.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을 떠나서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기 밥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지켜주는데 그 외에 다른 농산물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건 거기다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산업 정책도 그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FTA는 공헌한 게 굉장히 커요.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경제적인 거는 따르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정치나 국제관계에 종속이 돼서 끌려가면 안 돼. 경제만큼은 우리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그거를 만방에 공개해서 우리는 경제나 무역이 정치나 국제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주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그 무역의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상당히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한 정부였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서서히 바뀌어갔어요. 네. 사실은 그 양반이 굉장히 친노동자 성향이었는데 나중에는 대통령 해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거는 대기업이더라 해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갖게 되고 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는 너무 그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는 너무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 기업들의 숫자가 엄청 커지면서 비중이 너무 커졌어. 네. 친기업적이라는 거하고 이 고용 비중이나 기업 비중이 대기업 쪽으로 쏠린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네. 친기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주역인 기업들을 위주로 경제를 꾸며갈 수 없다는 현실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벤처업이 클 수 있는 쪽으로 이쪽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마다 정책 비중이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틀려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완전히 대기업 쪽으로 편중된 게 그런 거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950년도 6.25 전쟁 이후 50년 만에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가 1970년대부터 한 30여 년간은 세계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랐던 나라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일본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성장률 신화를 썼다가 그걸 이어받은 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시 그 여파가 아세안 국가들의 중심층이 이등하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성장률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성장 시장이 되고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제조업 규모나 무역 규모에 있어서 완전히 태평양 시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조그만 강소국이지만 중심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사실은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응집시킬 수 있는 건 우리나라예요.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감정은 좋지 않지만 네. 그래도 삼국 간의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그렇다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돼요. 앞으로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고만한 그런 강소국으로의 힘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네. 지금 일본이 세계 수출 4위고 우리가 6위인데 우리하고 중간에 5위인 네덜란드하고의 격차는 크잖아요. 그리고 네. 네덜란드는 근본적으로 그쪽은 중개무역 국가니까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주변국에서 생산하는 거 갖다 팔기 때문에 사실은 네덜란드는 논외로 치고 네. 우린 바로 위에 일본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연수출 6천억을 내라면 저쪽이 8천억 불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의 추세대로 나가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중국보다는 그래도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서 일본과 중국을 아우르는 그다음에 아세안과 함께 이런 아시아 시대의 어떤 주도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민족주의적인 어떤 걸로 들리지만 하여튼 경제, 무역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EU, 캐나다, 인도 등 할 것 없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하고 FTA를 하자고 막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이 FTA를 추진하는 속도를 보고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걸 보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우리 한국하고 FTA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FTA를 맺는 추진력이 앞으로도 우리가 중심으로서 이끌어야 돼요. 네네.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어가는 과정 전에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게 제가 일했던 곳인데 과거 노동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구로공단. 네. 구로공단이 제가 첫 번째 근무지 중에가 그 구로였었거든요. 구로가 처음에는 가봤더니 참 동네가 신기하네 이랬었어요. 그다음 가리봉 여기가 요즘은 완전
개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섬유의 중심지가 이제는 디지털의 중심이 돼가지고 각종 디지털 벤처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죠. 정말 좀 변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그룹 디지털 단지 내 기업 수가 거의 10,000개 정도에 육박할 거예요. 네. 10,000개 정도. 그리고 그게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됐는데 지금은 영등포 쪽으로도 직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는 추세거든요. 옛날에 지역이 다 중공업 지역이야. 네. 중공업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중공업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직산업센터 같은 게 용적률을 더 많이 그렇죠. 줘요. 층고가 많이 올라가죠. 주거지에 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구로구 전반, 영등포구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요. 네. 그건 좀 바람직한 추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그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네. 월스트리트의 탐욕에 의해서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거는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도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경기는 사실은 소비 판매 비중이 GDP의 70%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미국 GDP를 끌어올리려면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미국한테는 부동산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모기지론을 그 사람들이 갈아타면서 그 더 받은 대출로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런 소비 성향 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하고 다른 거죠. 저희는 대출을 얼마 갚을 거냐인데 월에 얼마를 갚을 거냐가 늘어나야 줄여드리는데 얘네는 모기지를 받으면 오히려 돈을 더 받아. 맞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맞아. 돈을 받아. 맞아요. 예. 그 통에 미국 정부가 너무 심하게 부동산을 올리면서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거기다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이 곁들여 가지고 대출을 더 활성화해주고 네. 나중에는 신용도 묻지 않고 신용이 안 되는 서브프라임한테도 다 묻지마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가 오르자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생겨서 터진 게 2008년도 글로벌 네,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네. 파생 상품은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하고 틀려서 누가 얼마만큼 그 부실 파생 상품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은 돈이 돌지 않아서 신용경색이 와요. 네. 그 신용경색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었고 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탐욕이 나중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탐욕의 끈을 버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부실 채권을 모아가지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통에 할 수 없이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버리듯이 무차별로 유동성을 살포해가지고 부실을 덮었고 그다음에 시가평가제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반대하는 네. 통에 금융위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그 통에 세계가 다 같이 고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10년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특지할 만한 게 무역 흑자 규모가 일본보다 커져요. 네.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수출 세계 7위가 되면서 2011년에 한EU FTA 완성하고 우리가 2011년에 수출 5천억 달러를 달성을 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2천억 달러 달성한 지 10년이 안 돼서 9천억 달러. 맞아요. 네. 2004년에 2천억 불, 2006년에 3천억 불, 2011년에 5천억 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네.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지만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네. 수출전사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의 강국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지금 알고 계신 그 기업들이 수출의 주력 기업이 되면서 상당 부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수출 규모도 엄청나게 키우는 그런 구조가 짜여진 것이죠.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가 석유 제품 우리 수출의 1위였다는 1위를 선전했었죠.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와서 아, 쉽게 예. 얘기하면 휘발유, 경유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학 제품까지 트래킹을 잘 해가지고 정유와 맞- 화학 정제를 잘 해가지고 그걸 다시 되팔았죠. 네. 그게 2012년이에요. 그 시기 이명박 정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 처음에 소고기 파동 일어나서 한미 FTA 재협상한 거. 마지막에는 이 양반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계열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집중도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그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던 게 정책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명박 정부의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무현 정부 시대에서 이명박 정부 시대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고 살짝 넘어갔습니다만 미국의 2008년도 서프라임과 이어지는 리먼 브러스 사태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2004년도 2천억 불로 시작했던 한국의 수출이 무려 6천억 불을 돌파하는 게 10년이 걸리지 않는 그 과정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각종 FT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홍익희 선생님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홍익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